총균세 파트 3. 식량 생산이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 아메리카는 동서보다 남북의 길이가 훨씬 더 길다. 남북 아메리카의 주된 축은 남북 방향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주된 축이 남북 방향이다. 반면 유라시아의 주된 축은 동서 방향이다. 대륙의 축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축 방향은 작물과 가축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서 문자와 바퀴 등 여러 발명품의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생산의 확산 과정은 그 기원만큼이나 지리적으로 총과 균과 쇠의 등장 시기가 다른 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지구상에서 독자적으로 식량 생산을 한 9곳이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물과 가축 및 그것들을 작물화하고 가축화하는 방법이 전해진 결과였고,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민과 목축민이 직접 이주한 결과이기도 했다. 식량 생산 전파의 용이성은 지역마다 크게 달랐다. 한쪽 끝에는 동서축을 따라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가 있었지만, 반대편 끝에는 남북축을 따라 느릿하게 전파된 경우도 있었다. 신세계 고대 주요 작물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다수의 작물에서 둘 이상의 야생 유전적 변이체, 혹은 둘 이상의 작물화 돌연변 이체가 발견된다. 이것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작물화를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야생 원종이 여러 지역에서 작물화되었다는 증거는 그 작물이 무척 느리게 확산해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좋은 완두콩을 이미 재배하고 있다면 그 원종인 동일한 야생 완두콩을 작물화하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작물화를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유라시아보다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의 확산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라시아를 동서로 관통하는 축은 그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동일한 위도에서 동서 양쪽으로 분포한 지역은 낮의 길이와 계절적 변화가 똑같다. 일치하는 정도는 덜하지만 그 지역들은 유사한 기온과 강우, 서식지와 생물량, 초목의 유형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식물의 발화와 생장 및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은 기후의 특성에 정확히 적응한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개발된 작물은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잘 자라지만 적도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작물군과 가축군은 동서로 무척 신속히 확산했다. 결국 유라시아에서는 중심축이 동서로 연결된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작물이 아일랜드부터 인더스강 유역까지 온대권 위도에서는 농경의 시작을 자극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독자적으로 시작된 농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유라시아처럼 중심축이 동서이면 확산되기 쉽지만 아프리카처럼 중심축이 남북이면 확산하기 어렵다. 남북 간 거리가 1130km에 불과하지만 옥수수와 호박, 강남콩은 멕시코에서 작물화되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야 미국 남서부에 전해졌고,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북쪽으로 북아메리카 동부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는 주된 축이 남북이어서 작물의 확산이 늦어진 대륙이다. 축 방향의 대륙 간 차이는 식량 생산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발명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보다 유라시아에서 농업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함으로써 문자와 야금술 기술, 제국이 유라시아에서 더 빨리 확산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축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운명이 회전했다. 구세계가 신세계를 급속도로 무너뜨린 과정에는 병원균의 역할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럼 유라시아인은 어떻게 더 위험한 병원균을 지니게 되었을까? 농경민에게 힘이 생긴 이유는 식량 생산으로 떠받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농경민은 더 위험한 병원균을 내뿜고 더 나은 무기와 보호 장구를 지녔으며, 더 강력한 과학기술과 정복전쟁을 유능하게 수행하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살았다. 그런데 왜 가축과 작물이 병원균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인류의 근대사에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천연두와 독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는 모두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한 감염병이다. 하지만 이런 전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대부분은 이제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인류 역사에서 병원균 때문에 생긴 가장 처참한 사건은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로 시작된 유럽인의 남북 아메리카 정복에서 찾을 수 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아메리카 원주민도 많았지만 그보다 스페인의 세균에 의해 희생된 원주민이 훨씬 더 많았다. 감염병이 그 존재를 유지하려면 인구가 충분히 많고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집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군중 질병은 과밀한 대규모 인구 집단이 생긴 뒤에야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구 집단은 농업을 시작한 시기, 즉 대략 1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수천 년 전에 도시가 탄생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졌다. 농업의 시작이 군중 감염병의 진화를 자극하는 이유는 농경민은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오물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이다. 농경민이 자신의 똥과 오줌을 모아 밭에 거름으로 살포하면 그 분변에 숨어있던 박테리아와 기생충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몸에 쉽게 파고들 수 있다. 또한 농경민이 저장해둔 식량을 먹으려고 찾아와 질병을 옮기는 설치류에 둘러싸여 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농경의 시작이 세균들이 증식할 기회였다면 도시의 발생은 더 큰 기회였다. 또한 세계 무역로의 개척도 세균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다. 로마 시대에는 유럽인과 아시아인, 북아메리카인이 뒤섞인 그곳이 세균들의 번식지가 되었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에 안토니우스의 역병이라 불리는 천연두가 로마를 덮쳐 로마 시민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연구한 결과 전염병은 사회적 동물들이 감염에 필요한 대규모 집단을 이루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질병들은 지금도 진화 중이고 병원균들은 새로운 숙주와 매개체에 적응한다. 인류 역사에서 치명적인 세균의 중요성은 유럽의 신세계 정복, 그리고 뒤이은 신세계 인구 감소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519년에 에르난 코르테스는 600여 명의 스페인 병사를 이끌고 멕시코 해안에 상륙한 뒤 수백만 명의 인구를 거느린 호전적인 아즈텍 제국의 정복에 나섰다. 스페인에 결정적으로 승리를 안겨준 것은 천연두였다. 천연두에 감염된 노예 한 명이 스페인령 쿠바에서 1520년에 멕시코로 들어온 후 천연두가 폭발적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던 멕시코 인구가 1618년경에는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531년에 168명을 데리고 페루 해안에 상륙해 잉카 제국의 정복에 나섰을 때도 비슷하게 이런 행운이 뒤따랐다. 잉카의 황제 우아이나 카파크와 그의 황태자마저 천연두로 죽고 우아이나 카파크의 다른 두 아들이었던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가 벌인 내전에 휩쓸린 잉카를 쉽게 정복했다. 북아메리카의 정복에 있어서 정복자들이 한 것은 별로 없었고 유라시아의 병원균들이 먼저 퍼지면서 이미 그 사회를 몰락시켰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신세계에 콜럼버스가 도착하고 한두 세기가 지난 뒤 인디언 인구가 거의 95%까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9세기의 기원을 둔 많은 감염병이 신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남북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치명적인 질병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단 매독은 예외로 두는데 매독의 기원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유라시아에서 진화한 다양한 병원균들이 왜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진화하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는 9세기보다 신세계에서 과밀한 인구 구조가 뒤늦게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군중질병들은 가축화한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했다. 유라시아에는 가축화한 동물들이 많았지만 남북 아메리카에는 5종밖에 없었다. 신세계에서 그처럼 가축이 턱없이 적었던 이유는 애초에 가축화할 만한 야생 동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공할 만한 유라시아 병원균은 신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민을 대량으로 죽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도 유라시아 병원균의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다. 소수의 유럽인 이주자가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적으로 훨씬 많았던 원주민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유라시아인이 가축과 오랫동안 친근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진화한 병원균들의 덕이었다. 왜 일부 사회에서만 문자가 발명되거나 받아들여졌을까? 문자는 예부터 전통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지역에만 존재했다. 문자는 근대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근대에 들어 문자는 무기와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과 더불어 정복의 도구였다. 군주와 상인은 식민지를 개척할 선단을 조직할 때 그와 관련된 지시를 문자로 전달했다. 문자는 이런 강력한 가치가 있음에도 어떤 종족은 문자를 개발한 반면 그렇지 않은 종족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인 수메르의 서령 문자는 수천 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역 곳곳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농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양의 수와 곡물량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토판의 갈대를 이용해 찍어서 기록하면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수메르 문자 체계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한자와 같이 의미를 표현하는 비음성적 표어 문자였다. 문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단계는 수메르인이 음성 표기법을 도입한 것이었다. 추상적인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동일한 발음을 가진 단어에 기호 식별자라고 부르는 묵음 기호를 붙여 지시 대상이 속하는 명사의 범주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언어학자들은 이런 혁신을 레부스 원리라고 부른다. 수메르 이외 인류 역사에서 독자적으로 문자를 만든 또 하나의 사례는 메소아메리카의 멕시코 남부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의 메소아메리카 문자는 기원전 600년경 멕시코 남부의 사포텍 지역에서 나왔다. 수메르 문자가 그렇듯이 마야 문자도 표어 문자와 음성 기호를 둘 다 사용했다. 수메르인이 기원전 3000년 이전에 고안해낸 해결책을 지구 반대편에서 기원전 600년 이전의 메소아메리카의 초기 인디언들이 그대로 다시 고안해냈다. 그 밖의 모든 문자 체계는 장소와 시기를 막론하고 수메르 문자나 초기 메소아메리카 문자를 변경하거나 적어도 둘 중 하나의 영향을 받아 만든 듯하다. 수메르와 초기 멕시코에서 문자를 발명하자 문자의 구조와 원리가 신속하게 다른 사회로 퍼져나갔다. 발명의 확산은 극과 극의 형태를 띈다. 한쪽 끝에는 청사진 복제가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의 자세한 청사진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그 반대편 끝에는 아이디어 전파가 있다. 기본 개념만 받아들이고 세부 사항은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현대 시리아부터 시나이 반도까지의 지역에서 세머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만든 세머 알파벳이 현대 모든 알파벳의 기원이다. 로마자는 청사진 복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아이디어 전파를 통해 문자가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예는 1820년 아칸소주에서 세쿼이아라는 체로키족 인디언이 체로키어를 표기할 목적으로 창제한 음절 문자이다. 세쿼이아는 자신이 고안한 체로키어 음절 기호 중 24개를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했다. 단 영어 알파벳의 발음과는 전혀 다르게 모양만 가져다 사용했다. 체로키어는 아이디어 전파를 통해 생겨난 문자로는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사례 중 하나이다. 1446년 한국의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는데 이 문자는 정사각형을 띤 중국 한자와 몽골 문자나 티베트 불교식 문자의 알파벳 원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한글도 역시 고립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전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독자적으로 창안된 문자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아이디어 전파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왜 문자가 일부 사회에서는 만들어지거나 전해졌는데 다른 많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일까? 초기 문자 체계는 역할과 용도 및 사용자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초기 문자는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했다. 문자를 독자적으로 고안하거나 고안된 문자를 일찌감치 받아들여 수정하고 개선한 사회들은 복잡하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및 계층화한 계급을 지닌 사회였다. 문자 사용자는 전업관료였고 전업관료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민이 재배하고 비축한 잉여 식량의 지원을 받았다. 반면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초기 문자를 제도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고 필경사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잉여 식량을 생산할 만한 사회적, 농업적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문자가 채택된 사례가 없었다. 식량 생산 및 농경을 이어온 사회의 진화는 세균의 진화만큼이나 문자의 진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또한 지리적 고립성 또한 문자 확산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문자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발명품이 확산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은 왜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발전했을까? 1908년 7월 3일 크레타섬의 파이스토스에서 고대 미노스 문명 시대의 궁전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원형 모양의 점토 원반을 발견했다. 직경이 16.5cm의 점토 원반은 양면을 기호들이 뒤덮고 있었고 이 원반은 추정 연대가 기원전 1700년으로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었다. 상당수의 발명은 필요에 의해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만지작거리다 대부분의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가 아니라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인데 애초에 에디슨은 이것을 음악을 듣기 위한 용도로 발명한 것이 아니었으나 음악을 듣는 용도가 더 필요했으므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같은 대륙이라고 해도 사회마다 다르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사회마다 전파를 통해 다른 사회로부터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용이성이 다르다. 고립된 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60km 정도 떨어진 태즈메니아 원주민은 1만 년 동안 다른 사회와 접촉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발명한 것 이외에 다른 도구가 없었다. 전파를 통해 발명품을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대체로 주요 대륙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신속하게 발달했다. 기술은 더 많은 기술을 낳기 때문에 발명품의 확산이 발명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자가 촉매 역할을 하여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또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커다란 도약은 정착생활을 채택하면서 일어났다.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휴대할 수 없던 물건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식량 생산으로 정착생활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소유물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식량을 생산하지 않고 농민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과학기술은 면적이 넓고 생산적인 지역에서 가장 빨리 발달했다. 그런 이유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빨리 발달했다. 유라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고 따라서 그 안에서 경쟁하는 사회도 가장 많다. 또한 중심축이 동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어떤 발명을 한 곳에서 채택하면 비슷한 위도 상에 있는 기후가 유사한 사회들에도 비교적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유라시아에서는 과학기술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벽이 다른 대륙들보다 적었다. 이런 요인이 전부 복합된 덕분에 유라시아는 홍적세 이후에 과학기술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과학기술적 도구를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유라시아의 인구는 남북 아메리카의 6배, 아프리카의 8배에 육박하고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무려 230배나 많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더 많은 발명가와 더 많은 경쟁사회가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만으로도 유라시아에서 총과 쇠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 그런데 국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기원 후 1500년만 해도 관료가 운영하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는 경계로 나눠진 땅은 세계 육지의 2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육지가 국가 단위로 나뉘어 있다. 중앙집권적 정부와 조직화된 종교를 일찍부터 갖춘 사회의 후손들이 결국 현대 세계를 지배했다. 그리하여 정부와 종교의 결합은 병원균과 문자, 과학기술과 더불어 역사의 큰 틀을 결정하는 4가지 주된 근접 요인 중 하나로 기능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 인간은 4만 년 전까지 모두 무리사회에서 살았고 1만 1000년 전에도 대부분이 무리사회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이 무리사회를 넘어 맞이한 첫 단계는 부족사회이다. 부족사회는 무리사회보다 규모가 더 크다. 무리사회의 구성원 수가 수십 명이라면 부족사회는 대개 수백 명이다. 그리고 대체로 일정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무리와 다르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부족 형태의 조직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약 1만 3000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보다 나중에야 나타나기 시작한 듯하다. 기후가 변하고 때맞춰 과학기술까지 발전하며 야생 곡물을 넉넉히 수확할 수 있게 되자 정착생활 말하자면 부족사회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부족사회에서는 거의 모두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라는 잠재적 문제가 희석된다. 그런 유대 관계가 모든 부족원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회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나 법 같은 제도가 불필요하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군장사회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기원전 5500년경,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지역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처음 생겨난 듯하다. 인구 규모에서 군장사회는 부족사회보다 상당히 커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 정도 규모의 군장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이름도 서로 몰랐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한 사람, 즉 군장이 무력 사용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었다. 군장은 세습되는 공식적인 지위를 누렸다. 평민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생산한 잉여 식량이 군장과 그 가족, 관리 전문가를 먹여 살렸다. 도둑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둑 정치를 정당화하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국교가 있듯이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에도 이미 초자연적 신앙이 있었다. 군장사회의 특징을 꼽자면 군장의 권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는 제도화된 종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된 종교는 도둑 정치인에게 부가 이전되는 걸 정당화하는 역할 외에 친족이 아닌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살육을 막고 종교의 힘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국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3700년경, 메소아메리카에서는 기원전 300년경,
안데스 지역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약 2000년 전, 서아프리카에서는 약 1000년 전에 나타났다는 게 밝혀졌다. 최고 군장이 거주하는 곳은 국가의 수도가 되었고, 수도를 제외한 인구 밀집 지역은 군장 사회에는 없던 도시가 되었다. 대규모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지배자를 위한 궁전이 있고, 곡물이나 세금을 통한 자본 축적이 일어나고 식량 생산자가 아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는 마을과 다르다.